그냥 힘을 딱 써보자. 윤동주는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래서 한 권의 시집을 갖게 된다. 하지만 30여 편이 실린 그 작은 시집 안에 그는 영원히 살아있다. 여러분, 시인하면은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봄이면은 진달래 꽃 생각나면 서울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름 하면은 또 바다의 시인, 고향의 시인 진징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윤동주가 생각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윤동주 시인은 참 많은 우리 근대사의 현대 시인, 많은 시인들 중에서 이 가을의 시인 그리고 겨울의 시인으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이미 초청장 다 받으셨듯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몇 가지 이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강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윤동주 시인이 쓰신 방금 소개된 이 서시, 그 서시를 가지고 우리 임무상 교수님께서 작곡을 하신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다른 곡이 이제 한 가지 더 준비된 것이 뭐냐면 세야세야라고 하는 곡인데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전통 민요이기도 합니다. 민요를 이제 새롭게 이제 어레인지를 했는 건데 그 내용은 아마 동화 때 녹두장군 이야기,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오늘 이 그 윤동주 선생의 이 이야기와 맥락이 같이 이제 닿는 그런 건데 이 두 곡을 우리 계명대학의 동문이시고 또 지금 현재 창신대학의 음악과 교수로 계시는 김병호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주는 윤민선 교수님이십니다. 같이 창신대학에 계시는데 우선 노래를 청해 들은 후에 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From the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우상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죠.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시고 또 강사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후마나의 정순모 고모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또 내빈들 모시고 2010학년도 첫 모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31번째인 것 같습니다. 서구문화에서는 또 문학에서는 30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보리고개를 뜻합니다. 하나의 넘어야 할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진입하는 그 숫자가 30인데 우리는 이제 31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길 위상 혹은 또 희망을 정리했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도 새롭게 정리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점 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의 주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시인이 아니고 그 시 속에 정서적인 차원을 떠나서 깊게 보면은 개인의 존재와 국가 민족의 존재가 얽혀져 있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인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의 시인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윤동주 하게 되면은 저는 영국의 키츠라는 시인을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보다도 한 1세기 전에 36살에 묘절한 정말 억지로 만들려면은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천재적인 시, 불행하게도 36살. 우리 윤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0 되기 전에 아마 28쯤 됐을 겁니다. 우리 사회를 떠난 그런 시인입니다. 이런 시인을 두고 오늘 김재홍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만해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이후에 한국문학상을 비롯한 현대문학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수들이 있을 겁니다. 경희대학에도 수백 명 혹은 1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 김생님 같이 시를 또 다른 시각에서 시학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체계를 갖추도록 학자들을 독려하신 시인들의 교수고 교수들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쁜 계절, 바쁜 시간인데 멀리 오시게 해서 너무 송구스럽지만 참여해 주셔서 또한 동시에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씨에 우리 하늘과 별과 바람이 황사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는 이 시점에 내려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속세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아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곡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 교수님, 또 곡을 우리 귀를 통해서 인지하게 만들어주신 창원이 김 교수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모임이 중국되는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한 시인, 한 시 혹은 여러 시에 대한 강의로 들으시기보다는 그 시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한 민족의 역사성과 개인의 존재성을 합쳐서 이 강의 들으시면은 아마 강사 선생님의 들 하시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강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여러 비빈들 오셨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이웃대학 이동순 교수 시인님 같이 자리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 이렇게 만드셔서 나오셨고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모임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천지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봄비가 내려서 우리들이 근심, 걱정을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무척 참 영광스럽고 또 개인 저로서는 뜻깊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신일리 총장님
평소 제가 존경하고 부를 수 있는 어른이신데 이렇게 자상한 소개와 또 격려 말씀까지 해주셔서 더더구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는 것 없고 그렇지만은 한번 윤동주라는 시인의 거울에 비춰본 우리들이 삶의 길, 인간의 길, 시인의 길, 양심의 길, 진실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이 봄날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타부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나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며 가늘게 흐른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나온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밥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입니다. 왜 윤동주 시인을 얘기하는 마당에 처음으로 이 만해 한용운의 할 수 없어요라는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 일제강점기 그 50년 그 죽임의 시대 그 찢김의 시대의 서막이 만해 한용운의 어떤 그런 독립사상 나라사랑, 결의사랑, 생명사랑, 평화사랑의 정신으로 그 시로 문을 열었다고 할 것 같으면 1945년 2월 16일 적지 일본 땅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렇게 어린 28살 젊은 영혼 하나가 또 하나 죽어감으로써 그런 어떤 인간의 길, 양심의 길을 만해 한용운이 열어젖혔다면 바로 윤동주 시인에 의해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또 막이 내리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영성의 문화 또 정의와 진리와 양심의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만해 한용운이 문을 열었고 윤동주 시인이 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두 시인들이 시를 한번 대조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강도 외놈들이 우리 땅을 50년을 반세기를 지배했는데 그래서 온갖 침탈과 그 억압 속에서 우리 민족을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죽임의 시대에 만해 한용운이나 시인 윤동주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 혼, 우리 생명 혼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 50년 반세기는 아마도 쑥대밭과 다름없는 황야에 다름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우리 나라사랑, 결의사랑, 생명사랑, 평화사랑의 정신을 지키고 그것을 살려낸 그 고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청년 28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가지고 그 뼈를 화장해가지고 그 당숙 윤영춘 시인에 의해서 북간도로 와가지고 거기서 아까 보신 필름에서 보신 것처럼 단 한 줄입니다. 시인 윤동주 지명 죽어서 시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된 이 한 순결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결한 바로 서시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그런 생명사랑 그리고
평화사랑의 정신, 인간사랑의 정신, 운명사랑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지난 한 세기, 이 100년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우리들 마음에 하나의 지팡이가 되었고 또 하나의 등불이 된 것이 아닌가. 그 정의의 등불, 양심의 등불, 이것이 바로 윤동주 시의 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등불 삼아서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하는 만해의 시의 등불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나라 찾기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그 직전에 참으로 아깝게 이렇게 순국한 윤동주 시인의 순결한 영혼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혼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우리가 오늘에도 이렇게 되살려갈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28, 그 짧은 한 생애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숭고함과 경건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가 하는 점을 저는 가끔 느끼곤 합니다. 꼭 15년 전이네요.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어느새 돌아가신 지가 65년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15년 전, 즉 50주기에 이 윤동주 시인의 아까 유보를 수습해가지고 북반도로 이렇게 가져와서 묘를 만들었던 윤영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영문학자로 시인이었습니다. 당숙이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그런데 그 아드님이 누구냐면은 윤형주라고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요. 윤형주. 가요 알죠? 트윈폴리오라고 해가지고 7, 80년대 한참 많은 좋은 노래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이 자기의 그러니까 형이죠. 종형 윤동주를 기리는 그것을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50주기를 추모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윤형주 씨가 시를 낭송하고 제가 이런 정리하는 말을 하면서 윤동주의 영혼을 고혼을 그런 자리를 가진 것이 어느새 15년이 흘러서 오늘 참 이렇게 비 오는 날 지난 2월 16일 날 찾고 했으니까요. 또 이렇게 계명대학에서 또 윤동주 시인의 고혼을 다시 한번 기리는 이런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시를 공부하고 그런지 어느새 저도 한 50년 됐습니다마는 참 이런 새삼스런 의경의 마음을 갖게 돼서 이사장님이나 총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 어른들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올립니다. 시세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팜플렛에 제가 대강 요약을 해놨습니다. 윤동주 시의 별의 시학은 모든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이 육신을 끌고 이 지상에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의 형벌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육체의 길에서부터 그런 지상의 척도에서 하늘, 천상의 척도, 별을 바라보면서 별빛 속에서 그 구원을 향하고 구원을 갈망했던 것이 바로 윤동주 시학이다. 그것을 요약한데 저는 별의 시학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 이 운명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별의 시학, 이것이 윤동주 시세계 전체를 관료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세계는요, 첫 번째 뭐에서 시작되면 동심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인용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랫줄에 걸어놓은 유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가신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이렇게 짤막하게 동시로 썼네요. 그럼 윤동주가 왜 동시를 썼댔는가? 그 점이죠. 윤동주 시인 곧 선조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함경북도 회경 사람입니다. 고향이지요. 선조들이 누리어 살던 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간도로 말하자면은
고향을 떠난 겁니다. 실향민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가계의 성격은. 그런데 그냥 실향민이 아니라 아버지 윤영석 선생은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약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북간도에 우리 이 실향민, 망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다. 그래서 이 김약연 목사님을 북간도의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던 분이 바로 외조부시입니다. 이렇게 교육자 집안, 그리고 그런 선교, 그런 이 종교인의 그런 자손으로 후예로서 윤동주의 성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실향민입니다. 고향을 잃고 끊임없이 28해를 전전한 이런 일종의 유랑의 인생, 유민 또는 이민의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윤동주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향민, 그래서 회령에서 북간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평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숭실학교를 다니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되니까 다시 북간도로 가고, 거기서 은진중학을 나오고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 연희전문을 다니고, 연희전문 마치고, 그리고 연희전문 때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양하 교수님이었습니다. 영문학자고 시인이셨죠. 이 이양하 교수님이 이 경도 교토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연희전문 교수로 오셨어요. 거기서 청년 윤동주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윤동주가 한 편 시를 써서 이양하 교수한테 배드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가 참 맑고 순결하니까 일제 말기 그 암흑의 시대에 이런 순결한 영혼을 가진 젊은이가 있구나 해서 너 그 시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어떻게 묶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정리한 것은 19편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병원, 일제강점기에 우리 현실이 조선의 이런 정신적인 풍경이 하나의 병원에 해당된다 해서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긴박했던 태평양 전쟁의 이제 소용돌이로 막 끌려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내는 거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 조선어 공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집을 출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늘과 별과 시가 원래는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될 뻔했는데 이것이 출간이 안 되고 그냥 필사 형태로 남아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해방 직후에 외솔 최현배 선생이 연희전문 교수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정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출판사 거기에서 유고 시집으로 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는 이 딱지본이 마분지라는 거 있죠. 해방기에 그것으로 해서 간행이 돼서 지금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시집이 그것을 다 한 줄 알았는데 그 서울대학국문과의 교수로 계시던 정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연희전문 후배였습니다. 정병욱 씨가. 그래서 그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그 연희전문 2년 후배니까 네가 한번 이 원고를 좀 가지고 좀 있어다오 하고서 정병욱한테 맡겼는데 이 학병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정병욱 씨가. 그래서 하동 고향의 어머니한테 그 원고를 맡겨서 어머니 맡기고서 이제 뭐 이렇게 전쟁터에 갔다 오고 또 6.25가 일어나고 그래서 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고 시집 발간되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하면서 이것을 펴내보자 이런 모임이 돼가지고 윤동주 시 전체가 발굴이 돼가지고 1955년도에 윤동주 시가 정음사에서 정식으로 출판 형태로 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것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시집이 정체입니다. 그 뒤로 이게 이제 50년이 소멸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판권이 그게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다 간행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요계 또 가곡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가곡 거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저 노래를. 왜 그런 가곡으로 시가 좋은데 노래가 되지 않았느냐. 그 윤형주라는 성악가는 아니지만 그 팝송 그 윤형주 씨가 적극 말렸던 겁니다. 왜? 가요로 작곡해가지고 부르자.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윤동주의 그 순결한 시혼을 다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못하게 말려가지고
가요라는 한 편도 굴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까 작곡가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성악으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연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생애의 두 가지 성격이 뭐냐? 하나는 시향민이다. 고향을 잃고 끊임없이 떠돌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서울서 이양하 교수의 지도로 너 시를 좀 더 공부해라.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가려면 우리나라의 시인으로서는 한용운과 정지용이라는 두 시인이 20년대에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말하자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지용의, 이건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니까 연희전문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처음에는 동경의立教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양하 교수의 그 뜻을 따라서 경도로 옮겨서 정지용 시인이 다니던 도시샤 동지사 대학을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사연이.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나 송용규라고 그또 친척이 있었죠. 또 아까 윤용춘, 당숙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두 분이. 그런데 거기서 흔한 말로 불령선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다 붙들려 가가지고 후쿠오카로 와가지고 형무소에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월 16일 날 명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뭐 그 뒤로 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순국을 하게 됐고 그 유골이 수습돼서 북간도의 묘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근년에 다시 복원이 돼서 이 북간도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윤동주 묘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온다고들 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윤동주가 왜 시향민이냐라는 것은 고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또 다른 고향을 찾아서 헤맨 과정. 그 30도 안 되는 28살이 전부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다닌 겁니다. 이 시향민, 망국민으로서의 성격, 이것이 윤동주의 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쫓기는 자의 노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끊임없이 또 다른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그리워한 그 시혼이 윤동주의 한 생애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하나의 형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동심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시를 왜 또 윤동주가 그러면 썼느냐. 이 점이 또 이제 관심거리인데 그거는 바로 지용을 흉내낸 겁니다. 흉내냈다고 말씀드리지만 배운 겁니다. 사숙한 거죠. 한 번도 직접 그렇게 지용 선생을 뵙지 못했습니다. 윤동주가.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돌아왔으면 뵀을 텐데 형무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지용도 가톨릭 소년이라고는 이 말하자면 교회 그쪽을 나가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톨릭 소년이라는 청소년 포교지죠. 선교지. 거기에다가 처음 작품을 발표하면서 동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또 이 대구 경주에 박목월 선생이 있죠. 원래 본명이 박영종 아닙니까? 그때는 동시를 썼습니다. 처음. 왜? 박목월도 은사가 누구냐면 시단에 내보내준 것이 바로 정지용 시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목월 선생도 박영종이라는 이름으로는 동시를 썼고 윤동주도 처음엔 동시를 이렇게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가 하는 의미가 뭐냐? 윤동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심입니다. 동심이란 뭐냐? 착하고 그렇죠?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해하려 하지 않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마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동심이라고 부릅니다. 동심이 바로 뭐냐면 시심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동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심은 진심이고 진심은 시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동주 씨의 동심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순결지향성 그것이 이 동시의 밑바탕을 이루는 관료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난 질문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이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땅 지도가 형사님 한번 제가 여쭤볼 괜찮겠습니까? 아빠라는 말 언제 쓰셨어요? 아빠. 이 사람이 언제 쓰셨어요? 아빠. 2살 때? 그때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빠라는 말을 쓰셨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를 보고서 의문을 가는 사람이 어떤 탁 질문하는데 어린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 일제시대에 1930년대 이때에도 아빠라는 말을 썼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이상하죠? 저도 그런 기억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제 겨우 60 간 넘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아빠라는 말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아버지 되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아빠가 실제로 윤동주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빠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에 아빠라는 말이 쓰이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엄마 계신 하늘나라, 또 돈 벌러 만주 가신 아버지,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즉 현실의 그늘, 그림자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줌싸게 어린아이 동심을 노래했는데도 역사의 그늘 같은 것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다. 이것이 윤동주 동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윤동주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삶을 바라본 그 생의 인식, 즉 인생관,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인 삶의 인식이고 또 비관적인 인생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첫 행입니다. 그 다음에 말줄임표, 생략 부어있죠? 말줄임표. 점 5개 똑똑똑똑 찍었고, 세 번째 행이 밤은입니다. 밤. 밤은 네 번째 행, 많기도 하다. 요 네 규절이, 네 행이 이 못지않은 밤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대구 출신의 시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화 선생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빼앗긴 들, 땅,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문학적으로 소설로 형상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경리 선생이에요. 그게 왜 역작이냐? 무슨 왜 토지가 의미를 가느냐? 첫째는 토지라는 거, 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빼앗긴 들은 첫째는 뭐냐면요, 농토입니다. 농토는 먹이를 생산하는, 쌀과 보리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먹이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 농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농민들이 생존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땅, 들이 문제가 되는가? 왜 토지가 박경리 문학이 대주제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아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은 개인적인 면에서는 농토다. 농토는 뭐냐? 생존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농토를 확장하면 뭐가 됩니까? 공적으로 상승시키면 영토가 되는 겁니다. 국토가 되는 겁니다. 영토, 국토란 뭡니까?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생존권이 표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주권의 상징이 땅이고 들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혼의 상징입니다. 땅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의 살과 뼈가 묻혀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거름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땅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에도 다 우리 결애들의 살과 뼈가 묻혀 있는, 그렇게 본다면 이게 혼의 상징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그 땅과 들은 민족 혼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생존권, 주권, 세 번째 민족 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상화 선생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을 빼앗겨 이제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생존권 박탈됐고 주권 이미 뺏겼고 마지막 남은 게 혼인데, 민족 혼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감을 이상화 선생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노래했고, 그것을 오늘날 박경리 선생이 토지라고 하는 대하소설로 이렇게 민족혼, 민족 생존권, 민족 주권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해석이 아마 웬만큼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상화 선생이
평생 노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시를 쭉 읽어보면요. 거의가 밤입니다. 무대가. 밤. 어둠. 죽음. 이게 이상화 문학의 정체예요. 오늘날 참 많은 시인이 100년 동안 명멸해 갔는데 여기서 남과 북에서 다 높이 평가하는 시인이 누굽니까? 우리 김충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구? 남에서도 높이 평가하지만 북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높이 평가합니까? 누구? 누구요? 아닙니다. 김소월. 한용운? 아닙니다. 종교 부르주아예요. 한용운은. 김소월. 이 낭만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정지용 없어요. 행방불명 돼 있어요. 누구요? 응? 김복진? 윤복진? 아, 그건 잘 모르겠네, 제가. 김복진이라는 김기진의 형님, 조선공산당의 정 멤버였죠. 남에서 북에서도 시인 가운데 유일하게 일제시대 시인으로 평가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육사가 아니고, 이육사도 안동 이태계의 16대 손이죠. 부르주아예요. 출신이. 바로 그런 점에서 유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이상화예요. 이상화 왜 그러냐? 첫째는 민중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민중을 모르는 그 거지, 거린이 있죠? 또 인력거꾼, 또 농민들, 헐벗은 모습.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북에서는 북으로 쫓겨간 우리 이동수 선생 많이 하시는 그 실종 시인들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민희 문학, 즉 유이민희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문학을. 그것을 이상화가 가장 선구적으로 노래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통한 기도와 욕망, 기욕이라는 시가 북한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화가 왜 높이 평가됐는가? 첫째는 무산자 계층에 섰고 또 항일 독립 투쟁에 이제 말하자면은 참여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상화가 살아있어요. 남에서는 왜 이상화 평가됐냐? 남에서는 어떤 이유로 평가가 됐냐면요. 참으로 어이없게도 나이 침실로 때문에. 아시죠? 나이 침실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가 뭐냐면 섹스시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왜 섹스시라고 제가 해석을 하냐면 그 침실이 뭡니까? 침실이 그렇죠? 동굴 안에 침실이 있어요. 나이 침실을 해서 보면 그 밤이 거대한 밤이 말하자면 무대인데 그 밤은 우주의 자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밤 있죠? 캄캄한 밤은 우주의 자궁입니다. 그 자궁 안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침실이 있고 침실 안에 샘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어요. 뭐로 상징하는지 금방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피가 등장합니다. 나이 침실로를 분석을 해보면 그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섹스입니다. 이 또 뭔 회개한 소리냐? 그 성충동을 젊은 시절에 폭발시킴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위기, 절망을 극복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이상화 초기 문학입니다. 이것이 점차 현실과 습합되면서 현실인식으로 바뀌어서 이상화의 문학의 전체가 밤의 문학으로 이렇게. 근데 그 밤은 낭만적인 밤이 아니고 그런 상징으로서 어둠과 추위, 불안의 의식으로서 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화의 시에 보면 조선이 병이라는 시가 있는데 낮에도 밤, 밤에도 밤, 거기도 밤은 참 많기도구나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윤동주는 이제 그보다도 한 세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윤동주 씨에도 여기 밤은 거기 참 밤은 많기도 하다. 이런 인식이 그 당시 시인들의 대부분이 그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중요한 형질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비극적 인생관 또는 비극적 세계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어떤 시향민의식 또 망국민의식의 그것이 하나의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비관적 현실인식 또는 비극적 인생관 이렇게 또 얘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 보시면 이런 비절이 있네요. 3번 시. 그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이 팔이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이게 참 의미심장한 기절입니다. 저는 학생들 교양보거나 이런 공과에 입학하면 꼭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크레스군 어디 가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손들어 보지 못한 사람 한번 이번 기회에 손들어 봐라. 어떻습니까? 총장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학생들 망설이고 안 들어요, 물론. 그러다가 제가 잘 타일러서 한번 들어보라면 비실비실 들은 애들이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의사를 표현해보지 못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겁니다.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또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 그 현실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20살 언저리 윤동주 씨는 거의 다 20살에서 25살까지 쓰여지고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 바로 이 청년에게 그 기본적인 흐름이 현실을 보는 눈이 어둡고 또 세계를 보는 세계관 자체가 매우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의 척도와 천상의 척도, 이런 말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 별에는 밤이라는 시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상에서의 이 척도가 나옵니다. 이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상의 척도예요. 제가 지상의 척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은 지금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는 죽은 인간입니다. 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이 인체에서 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신발이 갖는. 그런 점에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육체는 욕망의 표상입니다. 욕망이 뭡니까? 욕망이라는 건 죄의 원천이 되는 게 욕망이 저 육체입니다. 육체와 욕망의 길,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 세속적인 인간의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척도는 바로 욕망의 길, 육체의 길, 운명의 길인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능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도 누워있는 대쥐와 수평이 될 때는 전부가 다 짐승이 똑같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수평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찾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응?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가 머리 들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나요? 아니죠. 땅을 보는데 뭘 찾습니까, 선생님?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거, 밥하고 또 뭐 찾아요? 배부르면 또 뭐 찾습니까? 찾는 거 없어요? 또 다른 답이 있죠? 그렇죠. 그 두 가지에는 개가 무슨 명상을 합니까? 철학을 합니까? 그렇죠? 전람회를 준비합니까? 음악회를 열라고 합니까? 책을 쓰려고 합니까? 오로지 두 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성으로서의 밥, 또 실제적인 먹이로서의 밥. 이것이 모든 동물, 즉 지상의 척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밥인 겁니다. 그 밥을 다른 말로 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죄의 길이에요. 육체의 길은 죄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척도는 운명의 길, 육체의 길, 본능의 길,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동주시에서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상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표상, 이게 바로 별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별이 뭔가? 아까 그 별에는 밤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별 속에. 자, 별은 어떤가요? 별은 여성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별이 상징하는 게 뭔가라는 점. 순수함. 네, 또 뭘까요? 이거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윤동주 씨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늘의 별 한번 얘기해 보죠. 이 별은 과거의 별입니다. 하나는 여기 어머니, 또 지난날 폐, 영, 옥, 이와 같은 이국 소녀들, 이게 다 지난날의 별인 겁니다. 과거의 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그것은 뭐의 별이냐면 그리움의 별, 추억의 별인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윤동주 문학은 거의 다 과거적 상상력이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주 선생님, 왕년회를 좋아하세요? 나중에 보자를 좋아하세요? 사람 두 가지 다 있어요. 잔뜩 얻어 터지면서 뭐예요? 내가 왕년에 명동에서 놀던 사람이다. 그렇죠? 또 불 풀리고 뭐라고 그래? 도망가면서 너 나중에 봐. 이 과거 지향성, 또 하나는 미래 지향성. 바로 윤동주 문학에는 현장성이 없어요. 항상 과거 그리움이 대상일 뿐이고 또 하나는 미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런 미래 지향이 역사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미래 지향성이 또 다른 말로 예언자적 지성. 이것이 윤동주 씨의 또 하나의 성격입니다. 현실이 부재합니다. 윤동주 씨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실 인식과 그것과 맞서 나아가려고는 이육사식의 그런 역사의식 또는 투철한 저항의식, 저항정신 이게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제 하나의 반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 하늘의 별이 윤동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첫째는 과거의 별은 그리움의 별, 추억의 별이고 현실의 별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별은 내 머리 하늘 저 멀리 있습니다. 이 별은 거리, 디스턴스, 그래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리의 시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신비의 별입니다. 가까이 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별이 별입니까? 무슨 별이라고 그러나요? 지상으로 내려온 별. 별똥별, 똥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을 때 그 육군 대장, 그렇죠? 스타. 이거 못 봐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나랑 같이 밥 먹고, 그렇죠? 별 4개 달고, 2등 병호. 그런 거 별 아니에요. 똥별이라고 불러요. 자, 이 무슨 말을, 바로 별은 윤동주에게 있어서는 먼 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정리하면 신비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에 있어서 거리의 시학,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사는 우리 총장님하고 사는 사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스타의 별이 매일 살다 보면 그 거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윤동주에게 하늘의 별은 멀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현체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별, 즉 먼 별이기 때문에 신비별이다. 세 번째 뭐냐? 그건 내가 지향에 가는 별입니다. 지향에 가는 별이란 뭐냐? 하여튼 멉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꿈의 별이에요. 동경의 별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가 윤동주 별의 시학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억의 별, 즉 그리움의 별. 둘째가 바로 먼 별, 즉 신비의 별. 셋째가 꿈의 별, 동경의 별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묶어서 말씀드리면 서시라는 시 있죠. 여기에 보면 또 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저 여성분 그 사랑할 때 뭐에 두고 맹세했어요? 사랑하는 분과 돈을 걸고 맹세했어요? 별을 두고 맹세했어요? 한번 답 좀 해보세요. 사랑을 안 해봤어요? 뭐, 요새는 뭐 다 돈을 보고 맹세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청장님 어떠세요? 그 옛날 첫사랑 하시는 분하고 뭐를 두고 맹세했어요? 그때도 돈을 보고? 아닐 거예요. 별을 보고. 그때 별은 뭐의 상징입니까? 그렇죠? 순수함의 상징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별은 또 뭐의 상징이냐? 뭐에 두고 뭐를 걸고 또 내가 또 맹세하느냐 하면 별을 걸고 또 맹세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별은 뭐의 별이냐면 진실인 겁니다. 그렇죠? 첫째는 순수함이 상징이고 둘째는 진실이 상징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별을 노래하는 마음, 여기서 윤동주 씨 그게 뭐냐? 선지향성인 겁니다.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안 그럴까요? 그 옆에 선생님 그렇죠? 반응이 없으세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가 진실함이 상징인 거, 별의 시약은. 둘째가 뭐냐면 선지향성입니다.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별을 쳐다보는 사람은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름다움이 정신이 바로 별의 시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뭐 있죠? 첫째 뭐? 진. 그렇죠? 이게 진실이 상징이죠? 그 다음에 뭐? 선. 착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뭐예요? 미, 아름다움. 요게 등위가 뭐 순서입니까? 진실과 선성과 선함과 아름다움. 그래서 진선미가 된 거예요. 바로 별의 시약이 상징하는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이처럼 이 진선미의 시약이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첫째가 진실지향성, 둘째가 선지향성, 셋째가 미지향성, 넷째가 뭐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입니다. 요 길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모든 죽어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신도 인생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종생의 날이 오리라, 임종이 오리라. 그렇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 참으로 기막힌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동주는 항상 죽는 날까지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그 항상 운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 모든 죽어가는 것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애라고 부릅니다. 생명사랑. 윤동주 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사랑입니다. 약한 거, 가난한 거, 슬픈 거, 소재가 거의 다 그런 것들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사랑. 이것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요게 뒷받침하는 귀절입니다. 그게 또 무슨 사랑일까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1차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범주에서.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 안 그렇습니까? 나를 최후에 구원해 줄 건 물론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때로는 부처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운명. 그래도 참 잘 살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지난번에 중광 스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매드먼크. 그래서 미친 중이라는 거 화가 아시죠? 그 양반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괜히 왔다 간다. 어떠세요?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왔다 간다. 그래서 한마디씩은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묘비용 시를 하나씩 쓰셔야 나중에 그 묘비의 시비를 하나 쓰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괜히 왔다 간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윤동주 시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운명에 대한 운명의 사랑이다. 아모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동수 교수 한번 여쭤볼게요. 시인이시니까 아모르 무슨 뜻이에요? 서양 말에서 아모르 아하고 모르, 무릴르, 모르트 합성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김 교수님 그렇죠? 우마나. 자 무슨 뜻이냐면요. 아 플러스 뭐로 하면 우리는 금방 화장품에서 생각하시죠? 아모레 무슨 뜻인가요? 아모레 여성들 어떠세요? 아모레 무슨 뜻이세요? 물론 사랑이죠. 근데 어원적으로 아 플러스 모르, 무릴르, 모르트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아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부정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어원은 뭐에 대한 거부, 죽음에 대한 거부, 부정, 한 거, 이것이 아모르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집어서 쉽게 정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사랑인가요? 살아있으려는 노력,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그 꿈틀거림,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단적인 예로 섹스를 생각하는 이유, 사랑하면 그걸 많이, 성합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죽지 않으려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르의 어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윤동주 시에서 유일하게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그 슬픈 운명에 대한, 말하자면 필사적인 한거가 바로 아모르 파티였던 거예요. 즉 생명사랑과 내 운명사랑, 이것이 윤동주 시 정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상에서 막힌 현실, 어두운 현실을 뚫고 일어설 길은, 유일한 통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척도, 인간의 길은 육체의 길이고 죄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길, 천상의 척도는 뭐의 길입니까? 정숙씨, 하늘의 척도는 뭐의 길이에요? 육체하고는 대조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정신의 길이고 영혼의 길이 하늘의 길입니다. 하느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의 길 또는 가벼움의 길.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법정스님이나 다 마지막에 하고 가신 말씀이 뭐예요? 다 직면을 알아, 이거 아니에요? 네 육신, 무거운 거, 후속, 운명, 탄록 이런 거 다 성령 내려놔라. 가볍게 가자. 이 말씀 아닌가요? 모든 종교의 본질은 그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천상의 척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두 가지 척도, 지상의 척도, 육체의 길. 육체의 길은 거듭 말씀드리면 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하자면 하느님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또 길이 나눠집니다. 인간의 길이 뭐냐? 그건 죄의 길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뭡니까? 뭐냐? 저는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회의 길, 이것이 죄 많은 인간, 육체를 지닌 인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한 세상 살아가는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거죠. 참회, 속죄, 이게 죄와 참회, 속죄, 이것이 인간의 길, 육체의 길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길은 뭡니까? 하느님의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회하는 영혼, 용서해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 그럼? 그거는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을 흉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하느님 대신에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속죄와 참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크신 분인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용서는 하느님의 길이고, 용서의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인간을 용서합니까? 그렇죠? 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은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인 거예요. 흔한 말로 비유하면 성령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죄와 참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속죄, 하느님의 길은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걸 더 크게 껴안아 주시는 거, 그거 용서와 사랑의 길,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윤동주 씨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서시 앞귀절이에요. 부끄러운 한 점 없기를 하늘로 걸어. 윤동주 씨에 보면 세 개의 상징이 나옵니다. 첫째가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그 뒤에 자화상이라는 거 있죠? 우물을 가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우물. 우물도 윤동주에게 뭐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동선님, 보세요. 좀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5시 반까지 끝내면 되나요? 예. 정리하는 말씀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 윤동주 씨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우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물이 뭡니까? 요새는 우물 높죠, 거의. 지금은 펌프를 박아가지고 뽑아쓰기 때문에 우물이 고이질 않지 않습니까? 잔잔한 우물, 그거는 바로 뭐의 상징이냐면 윤동주 씨에서 상징 체계가 바로 거울의 상징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참회록이라는 거 있죠, 시.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참회입니다. 속죄. 인간이 길을 보여준 거예요. 속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윤동주 문학의 어떤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또 상징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우물이고 두 번째가 거울이고 세 번째가 하늘입니다.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인간이 죄의 길을 비춰보는 참회의 도구입니다. 자아 성찰의 도구가 거울이죠. 그럼 내가 보여요. 나의 못된 점, 부족한 점, 약한 점, 추한 점이 거울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거울의 시야. 별도 일종의 거울로서의 역할을 갖는 겁니다. 윤동주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거울과 그리고 우물과 하늘과 별 이것이 하나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윤동주 문학이 갖는 자아성찰의 문학으로서 즉 명상과 영성 지향으로서의 그 근본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윤동주 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진정한 인간의 길, 하늘의 척도, 우리가 신의 척도가 뭐냐. 신의 음성에 어떻게 하면 다가가야 되는가. 첫째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큰 죄를,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으고서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끄러움을 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인간, 참 인간의 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돈만 세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기계 인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상투적인 일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괴로워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 이것이 바로 윤동주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이게 인간 아닙니까? 또 진정으로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두 번째 얘기고 그것이 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아까 별의 시향이 나타나는 거. 진실지향성, 그렇죠? 선지향성, 아름다운 미지향성. 이것이 또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약해서 뭉뚱그리면 첫째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명, 사랑의 길이 아니겠는가. 가난하고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런 점에서 또 한용운하고 이게 많이 통합니다. 한용운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 88편 842행을 왜 썼느냐면요. 앞에 나와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불쌍해서 이 시를 쓴다. 이게 님의 침묵을 짚을 동기거든요. 해는 지는데 밤이 오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양 새끼가. 이제 곧 잡혀먹을 거예요. 그 불쌍한 생명을 위해서 이 시를 쓴다. 이게 님의 침묵 짚을 동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동주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 시인들 이름들 있죠. 응? 아이들이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 이름과 벌써 여기 이웃 가난한 이웃 사람들 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걸 전부 호랑이, 사자 있죠? 하이에나 이걸 바꿔놓으면 윤동주 씨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상처 많은 그런 생명들에 대한 가없는 사랑 이것이 윤동주 씨 문학의 하나의 또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씨를 우리는 생명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가 뭐냐면 참 인간의 길, 진정한 인간의 길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의 길이 바로 뭐냐. 참회할 줄 알고 속죄하고 부끄러울 줄 알고 이렇게 괴로워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 참회의 인간이 되자. 그것이 참 인간의 길이고 인간성, 생명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점에서 바로 인간의 휴메니티죠. 말대로 인간 사랑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인류 사랑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구절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뭡니까? 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바로 자연 사랑입니다. 지금은 하늘도 혼탁해졌고 바람도 점차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별도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공기오염,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자연사랑 메시지가 윤동주 씨에도 쉽게 깔리는 겁니다. 윤동주 시집 읽어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참 자연을 사랑했구나. 요약컨대 결론 지으면 윤동주 문학은 참 인간의 길, 참 시인의 길, 그것은 바로 진실과 양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문학이 아니었겠는가. 이 점이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비치고 소금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 영성의 문학을 지향했다는 점, 이것이 윤동주 문학이 오늘의 그리고 해방 후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마음의 정신의 길잡이가 되어줬던 까닭이 바로 그 영혼의 내비게이션,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제시해 준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너무 지루하시죠?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뭐냐면 요새 와서 윤동주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윤동주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냐, 친일 문제 이런 게 아니고요. 첫째, 윤동주 시에는 너무 센치멘탈 요소가 많다. 아직 미성숙의 요소 있죠? 하긴 20대에 쓴 거 아닙니까? 한용우는 40대 후반에 썼어요. 45대. 그런데 윤동주는 20대 초반에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의 요소, 미숙한 요소가 많고 그것을 센티멘탈리즘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결벽증이 많아요. 일종의 매저키즘, 자기 학대의 징후가 많이 드러납니다. 시를 읽어보면. 그런 점도 또 약점이 아니냐. 세 번째, 그렇게 죽어가고 전쟁터에서 징병 가고 징용 가고 정신대 가고 그렇게 시인이 나약해서 되겠는가. 보다 적극적인 역사의식이 결여.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윤동주 시를 비판하는 이런 입장도 요즘엔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윤리의식이 너무 강해서, 즉 엄숙주의가 강해서, 오늘 제 말씀도 아마 저 친구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른들도 계셨을 거예요. 윤동주 문학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그 해학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그 윤리의식에 너무 윤동주 씨가 결벽증에 함몰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우리가 한 번쯤 반성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윤동주 시, 그것은 20세기 그 암흑 속에서 빛나는 별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혼의 하나의 지도, 내비게이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만 서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시가 왜 좋은지, 내가 왜 이 시를 사랑하는지, 그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대신해서 공부하신 분이 우리 이런 김재홍 교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분석하시고 정리하셔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15분 정도 저희들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예, 고맙습니다. 1915년생이 대표적인 분이 남쪽의 시인 서정주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일성도 15년생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분은 1917년생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두고 보면 삶의 길을 찾아서, 박정희 씨는 만주 군관학 그 일본 육사죠? 길을 갔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그 육문중학교,
만수대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만주로 가서 윤문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 3학년 때 티그티그 동맹을 만들었어요. 제국주의 타도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주 빨치산으로 항일 유격대 운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박정희는 일군 소위가로 인관해가지고 말하자면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 삶의 길이었던 겁니다. 운명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 운동주는 그런 길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제 주제가 인간의 길, 시인의 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정희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서정주도 그렇고 서정주 선생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말년에 1940년도에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인문평론이라고 하는 최재서 선생이 하는 친일파죠. 대표적인 최재서. 거기에 인문평론사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일본군 기동훈련이 용산 그 지금 미8군 있죠? 그게 그 전에는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데고 그 전에는 청군 주둔 사령부가 있던 데가 그 딱 발자가 아주 사나운 데가 그 용산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일본군이 기동훈련을 했답니다. 소규모였겠죠. 거기 최재서가 사장이 가자고 그래서 그 젊은 미당이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휴식 시간이 되니까 최재서가 우리 저기 가서 물 마시자.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수통에서 꺼내서 물을 마시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아니라 거기에 소주를 담아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최재서가. 그러면서 내가 다 사람들이 나를 친일파라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너 생각하냐? 이렇게 미당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미당이 큰 깨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선택이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아픔, 슬픔이 인간적인 그 아까 말한 부끄러움, 욕됨 있죠? 괴로움, 이것이 최재서에게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미당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미당이 우리 잘 알다시피 친일을 하고 참 많이 그런 행적을 보여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길이고 그 운명의 길이었고 윤동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양심의 길, 그렇죠? 나름대로 진실의 길을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윤동주를 오늘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박정희도 서정주도 최재서도 윤동주도 인간의 길을 간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도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그렇죠? 명암불복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 배울 점을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랑,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사랑이 윤동주 그 나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어요. 윤동주 시집을 보면요. 또 다른 태양, 태초의 아침 이런 게 있어요. 태초의 아침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 무슨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자 이런 게 있어요. 시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소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성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없이는 그런 태초의 아침 이런 거 첫날밤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걸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부끄러운 데를 가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윤동주에서도 20대인데요. 왜 성애가 없었겠어요? 그건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그런 욕됨, 부끄러움, 이 괴로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가까운 원인은 바로 그런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네. 예, 그 다음 우리 이경규 선생님 아까 손 드셨죠? 예, 이경규입니다. 한 6가지의 굉장히 큰 그 주제들에서 제가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 진심, 동심 이런 것과 아주 부정적인 인생관 혹은 비극적인 현실 인식 그리고 운명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것들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 계몽적인 것들 이게 뭐 크게 말하면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과 불교적인 것이라고 해야 될지 저쪽 서양적으로 말하는 아주 나이브한 것과 센티멘탈한 게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떻게 좀 시기적으로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구 섞여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됐으면 제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그 연구자들도 그러고 동문학, 제가 독일 문학을 네. 옛날 좀 했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 릴케와 윤동주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딱 한 번 나오는 프란스 함하고 그 라이너마의 릴케 한조 단어 하나 때문인데 릴케가 28년을 살면서 1어로 봤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뿐 실제로 릴케 윤동주와 릴케의 시를 읽었다는 흔적은 어디도 없는데, 그리고 내용적으로 아니면 문헌학적으로 없는데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비교할 만한 근거들이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내용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의 삶과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인데, 어쨌든 시인이 시를 썼다면 언어 미학적인 어떤 그 훌륭함, 그런 가치들도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쪽으로 혹시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그 글이, 말하자면 통시적으로 쓴 글이 아니고, 이렇게 공시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병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시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게, 그 몇 년, 이분이 실제로 활동했던 것은 연희전문 입학해서 몇 년에 불과하거든요. 그 한 5, 6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시적으로 고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렬식 방법으로 그 세 개를 하나씩 탐구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대주제는 결국 이 지상에서 육체의 길이 어떻게 천상의 척도, 즉 정신의 길, 영혼의 길, 신성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 괴로워했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좀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로 얽혀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과 우리 현대시가 시작된 것이 1908년, 또 더 나아가서는 1919년 불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20년이지 결국. 거기부터 40년까지 20년밖에 되는 거리가 없어요. 그 시사적 거리가. 그런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 초기 시사의 한계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릴케와 이렇게 그 윤동주, 그 단어 한 단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 이 윤동주에게는 두 분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은 지금 바로 이양화 교수를 매게 되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었고요. 그 모더니즘 시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는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백석, 그 우리 이동순 교수가 역시 백석 시를 전부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가장 이 윤동주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꼽는 게 백석이라는 사람의 그 자아성찰의 세계관입니다. 바로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정지용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백석도 그 당시에 비교문학적인 각도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어 하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 서정성이라든가 거기서 종교적인 명상, 영성지향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상호 원천과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어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용운과 뭐죠? 타골 문제도 비슷합니다. 그와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세 번째 뭐였죠, 선생님? 예, 윤리적인 하고 내용적인 경우에 예, 미학적. 네. 예,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우리 시 계열에 대개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순수서정시, 둘째 현실참여시, 셋째 모더니즘 시, 넷째 영성, 종교성의 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볼 때는 윤동주는 완성도가 폭 높은 시인입니다. 그 부차한 표현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안 썼어요. 핵심적인 표현. 그러니까 읽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가할 때 명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용도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 미학을 성취해서 완성도를 높였는가. 그래서 쉽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 뇌리에 이렇게 잘 떠들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윤동주는 상당히 표현 미학적인 면에서 완성도는 높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신적인
완숙이 경제는 못 이들었기 때문에 한용운 씨가 보여주는 완숙미 또 어떤 철학적 깊이 이런 거는 다소 결여되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표현 미학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방이 좀 덥죠, 여러분들? 우리 김재용 교수님의 열강 때문에 이 온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했던 시간을 딱 맞춰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겠지만 마친 후에 식사할 때 또 여러분 기회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재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